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가정집. 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여성을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억지로 눕혀진 외국인 여성은 발악을 하며 심각하게 몸부림을 치는데요. 힘이 딸린다 생각한 한국인 여성이 누군가에게 전화하자 건장한 한국 남자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외국인 여성 입에 까만 액체를 억지로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외국인 여성의 발톱 10개가 모두 달랑거리더니 이내 다 빠져버립니다. 결국 외국인 여성은 걷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도망가려고 발악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것을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한국인 남녀. 도대체 서울 마포구에서 그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극 그린란드 사비시비크라는 마을에 사는 앤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48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사냥꾼 마을이라고도 불려요. 아빠도 사냥꾼이셨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삶이 지겹다며 매일 신세 한탄만 했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 아빠를 험담하기도 했고요. 자주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다고도 했어요.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올 일도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냐고 묻더군요. 낯선 이름에 처음 들어본다고 했더니 너무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갑자기 한국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엄마가 어디서 만났는지 아빠 몰래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 남자와 함께 한국에서 살길 원했다는 사실을요. 남자 이름은 김영기라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엄마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군요. 이게 딸에게 할 소리인가요? 결국 엄마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는 새벽에 저와 아빠를 두고 몰래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엄마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얼마나 우리와 살기 싫고 이 동네가 싫었으면 그 몸으로 도망쳤나 싶더군요. 하지만 엄마를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를 보면서 엄마에 대한 증오가 커져만 가고 있었거든요. 비록 엄마가 말도 없이 떠났지만 아빠는 엄마가 도망친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거나 마트에 함께 갔을 때 한국 음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던 아빠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저도 아빠에게 굳이 엄마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해주지 않았죠. 만약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빠가 더 힘들어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아빠가 더는 힘들지 않게 아빠 말을 잘 들으면서 아빠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3년이나 지났는데요. 아빠는 여전히 엄마를 못 잊고 사냥도 나가지 않아요. 심지어 집의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얘기하기도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더군요. 이때쯤부터 아빠는 집에서 중독 수준으로 술만 마셔댔거든요. 술을 먹으면서 TV에 BTS 같은 K-팝 스타들이 나오면 형언할 수 없는 욕설을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아빠를 무서워한 건 아니었어요. 한날 아빠가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보았는지 집에서 사냥할 때 쓰는 총을 들고 총기를 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 전등과 TV가 깨지고 벽이랑 창문도 남아나지 않았죠.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아저씨들이 아빠를 겨우 말려서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웃 아주머니께서 아빠와 둘만 집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이때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성인이 되던 해였거든요. 축하받아야 할 날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만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서 잠을 청했지만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을 아빠 생각에 선뜻 잠이 오지 않더군요. 마음이 쓰였던 저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 곁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혼자 도망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망가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항상 소파에서 자던 아빠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방에서 주무시는 건가 싶어 방에도 가봤지만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를 둘러봐도 아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엄마가 없어졌을 때와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아빠마저 없으면 고아가 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아빠를 찾아 나섰어요. 새벽에 혼자
온 산을 뒤지며 아빠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갔다고 해도 해가 떨어지면 춥기는 매한가지였어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빠는 찾아야겠고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하필 또 맨발에 운동화만 신고 나왔던 거예요. 어느 한 시점부터는 신발 속에 발가락이 꽉 차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빠를 찾는 걸 포기하긴 이르다는 생각에 발가락을 꼼지락대면서 혈액이 돌길 바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몇 시간째 산을 돌아도 아빠는 찾을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추위를 녹이기 위해 화로에 불을 피웠는데요. 신발을 벗고 제 발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화롯불에 비친 제 발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했죠. 발가락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일부는 출혈을 동반한 수포도 생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 앞부분의 감각이 둔할 뿐 통증이나 붓기와 같은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겉보기와 다르게 별다른 아픔이 없자 발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가 지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웃집 아주머니 댁으로 갈 힘이 남지 않아 창문이 다 깨진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화로 앞이라고 해도 추운 밤 공기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침에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절 흔들어 깨우셔서 일어날 수 있었죠. 겨우 눈을 뜨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걸 보고는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저 세상 갈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일 문제였던 발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기에는 전날보다 더 심해 보였습니다. 발 전체가 퉁퉁 부어 있었고 발가락은 더 검게 변해 있었어요. 저녁부터는 조직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수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또 발이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발이 터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주신 진통제도 효과가 없을 정도였어요. 고통을 참지 못한 제가 악을 지르자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는데요. 동티병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항생제와 진통제만 처방해 주더군요. 그리고 응급처치로 미온수에 발을 담가 얼어있는 조직을 녹이고 알로에와 피부 재생 연고만 도포한 게 끝이었습니다. 며칠을 병원에서 준 약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걱정인 건 언제고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신세를 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만 남겨놓고 집에서 짐을 챙긴 후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야 할 곳은 한 군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어릴 때 엄마가 매일 얘기해주던 그 한국이요. 그곳으로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발에는 붕대를 칭칭 감아두었습니다. 통증은 느껴져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아니었기에 참을만 했어요. 그리고 저에겐 동티병 치료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빠도 혹시 한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빠도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한국 남자와 한국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어린 저에게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떠오르면서 걱정보다는 부모님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또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한국인데 여자 혼자 가는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 줄도 모르니 무섭고 떨렸죠. 부모님을 만나기 전엔 어떠한 사고도 생기지 않기만을 도착할 때까지 빌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고 보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사비시비크를 벗어난 적 없던 저에게는 한국 방문이 엄청난 도전이었는데요. 공항 크기가 제가 살던 동네보다 크더라고요. 압도적인 크기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기가 눌려버렸어요. 처음 경험하는 낯선 공간이 신기해서 이리저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여권과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자 저와 부딪힌 한국인이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물건을 훔치려는 한국인 남자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머리와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그는 여권과 지갑을 제게 순순히 건네주더군요. 그리곤 무어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엄마가 알려주던 영어도 아니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더는 이 남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여권과 지갑을 확 뺏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이란 걸 하려니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자 소매치기를 하려던 남자가 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가 저에게 그린란드어로 말을 걸어왔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에게서 떨어진 뒤 누구냐고 날 아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낯선 땅에서 익숙한 언어를 들으니 경계심이 조금은 풀어지더라고요. 물론 아주 조금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저에게 혹시 김사라란 여자를 아냐고 물어왔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에 곧바로 실망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반응이 의아했습니다. 제가 김사라란 여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저야말로 이 남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죠. 하지만 곧바로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저에게 김사라란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저와 너무나도 닮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녀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집을 나가던 그때 엄마의 뱃속에 있던 동생이었죠. 태어나기 전이라 저는 동생의 얼굴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에게 제 동생인 것 같다며 그녀가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도 집에 가는 길이니 태워다 준다고 하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방법이 없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동생이 살고 있다는 동네는 서울 마포구란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약 17년 만에 여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사라는 본인 남편인 황상훈 씨와 함께 온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저와 다르게 저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라는 급하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찍힌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제야 저도 실감이 났는지 눈물이 차오르면서 사라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국에서 아빠와 엄마를 찾을 생각만 했지 동생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족 중 누구라도 만났다는 안도감에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 울다가 사라에게 엄마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그녀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다더군요. 조금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엄마가 만나던 한국인 남자 김영기 씨는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라의 삶도 그리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저 못지않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동생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어요. 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하자 왜 한국인과 결혼까지 했냐고 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인 남자 때문에 우리까지 버렸는데 무슨 생각으로 한국인을 만났냐고 했죠. 심지어 엄마가 병들어 돌아가자마자 널 버리고 떠난 사람도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동생은 제 말에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상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건 모르는 일이라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 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의 배신자들이라면서 그녀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우리끼리라도 사비시비크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사라 혼자 범죄자가 득실되는 한국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라는 제 말을 거절했어요. 동생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면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뺏어가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본인까지 버리고 간 전적이 있는 한국인을 보고도 한국에서 살겠다는 동생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세뇌당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라를 다시 만난 건 기뻤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질 않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결국 저는 사라 설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길래 날뛰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허술하게 감아놨던 붕대가 풀리면서 잊고 있던 동티병의 고통이 다시금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사라는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제 발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 상훈이 방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상훈의 등에 엎여 차에 올라탔고 동생도 함께 올라타자마자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동티병 걸린 발로 한참을 돌아다녔으니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발을 잘라내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녀의 남편과 도착한 곳은 한 병원이었는데요. 문 닫힌 병원을 들어가길래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여기는 상훈이 운영하는 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의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제 발을 단번에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그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비시비크에 있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발을 한국이라고 고칠 수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의심도 의심이었지만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겨우 교통비를 마련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치료비로 돈을 다 써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동생에겐 말하기 부끄러운 사정에 저는 일부러 더 격하게 몸부림치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한국인에게 제 발을 맡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그랬죠. 한국인에게 치료를 맡겼다가 제 발을 정말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을 더 미치게 했거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발길질에 상훈이 얻어맞고 저를 붙잡고 있던 사라도 힘이 빠졌는지 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갔지만 동티병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서서 버틸 힘도 없을 만큼 살이 칼에 베이는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상훈은 그런 절 보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변하게 한 건 동티병에 걸린 절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상훈의 말과 행동에 조금 진정되자 그는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저에게 차분히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비시비크의 병원과 달리 아주 세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있으니 어딘가 모를 믿음이 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상훈에게 치료를 전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비시비크에서는 상처 입은 부위를 깨끗하게 걷어내고 새살이 돋아나길 기다리는 방식이었는데요. 한국 한의원에서는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스스로 낫게 한다는 방식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독도 사비시비크에선 알코올과 소독으로 닦아냈다면 한국은 식염수만을 사용해서 더러운 이물질만 닦아내는 정도였어요. 제 몸에서 만들어내는 재생 물질은 닦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리하여 저는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라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치료비도 무료로 해주고 완치가 된 후 제가 떠나고 싶다면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루의 오전, 오후 2번을 나눠 수십 개의 침과 뜸을 맞으며 신경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감각이 없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요. 수일이 지나자 점점 감각들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아가고 있다는 기쁨도 잠시, 치료 과정에서 오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침을 맞을 때마다 새어나오는 고통의 신음을 참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상훈은 제게 침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올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라더군요. 그래도 나을 수만 있다면 이깟 고통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가 아픈 이유는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라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상훈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라 때문에 믿고 제 발을 맡겼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발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마비가 왔는지 발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집에 있던 사라가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내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상훈을 믿고 맡겼는데 내 발 상태가 왜 더 안 좋아진 거냐고. 사라, 너까지 날 속인 거야? 날 한국에 묶어두려는 수작이었어? 저는 울부짖으면서 사라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사라는 제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언니, 그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니라고. 라는 무심한 대답만 해왔습니다. 사라의 대답에 충격받았어요. 제 발이 마비가 와서 아무 감각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니요. 아무리 17년 만에 만난 언니라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사라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제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건지 이유도 모른 채 제 발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사라는 침대에 걸터앉더니 갑자기 이불을 걷어버리더군요.
제 발을 쳐다보며 손을 뻗길래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정 좀 해. 이건 흔히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 그 말을 믿지 않고 발악하자 사라는 상훈에게 전화해서 제 상태를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이상한 약을 제게 건네기에 내동댕이 쳤지만 움직일 수도 없는 제가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더군요. 까맣고 쓴 그 의심스러운 약을 그렇게 2주를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주가 지나면서 감각이 없던 발에 점점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제게 선의를 베푼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때부터는 다시 치료를 열심히 받게 되었어요. 상훈에게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엔 10개의 발톱이 자연적으로 다 빠졌는데요. 그는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달랑거리는 발톱이 불편하다고 제 힘으로 뽑지 말라고만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제 발은 발가락을 포함한 앞꿈치까지 피부가 모두 벗겨지고 아기 발처럼 매끈한 상태가 되었더군요. 조직 손상이 심했던 왼쪽 2번째와 3번째 발가락 끝은 괴사 상태였어서 그 부분에만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는 눈에 띌 만큼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발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동티병을 완치하게 되었으니까요. 동생이 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지 그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앞서는 단계이기는 한데요.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기억에 비하자면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제 고향인 사비시비크로 돌아왔어요. 사라와 상훈이 한국에서 지내라고 했지만 염치 없이 얹혀 살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을 만났어도 사비시비크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리고 치료비도 무료의 발도 낫게 해줬으니 이제는 제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동네로 돌아가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중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을 모두 설득해 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상훈의 병원으로 가서 전부 치료받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한국의 의료 기술에 놀라고 신기해하며 감탄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다 뿌듯했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을 시작으로 현재는 봉사단체에 들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한방치료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